출발 새 아침.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게. 와, 이 노래 기억나시죠? 지구는 작은 세계 우주를 libera 당당하게 지구를 지킨다. 짱가, 우리들의 짱가인데요. 1972년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우주소년 짱가의 주제가입니다. 숲과 산소를 노리는 플라스틱의 침략으로부터 플래스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호시 박사가 살아있는 금속을 이용해서 거인 로봇 짱가를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죠. 2020년 4월 5일 1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벌써 1237명이고요. 사망자가 185명인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갑자기 지구를 지켜주는 짱가가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꼭 끼워.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야, 꼭 끼워.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 소리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소리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봐야죠. 꼭 끼워? 이런 느낌. 좀 방정맞은 꼭 끼워로. 자, 오늘 월요일이라서 좀 네. 약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제가 좀 짓궂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바로 4월 6일 오늘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날이거든요. 네. 각 지역별로 경합 지역이라든지 또는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단일화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 오늘까지는 적어도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여야 진영의 단일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구로을입니다. 김용태 후보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강요식 무소속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이틀 앞두고 8% 가산점을 요구해서 단일화 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8% 가산점을 달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쪽으로 단일화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 8% 가산점이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김용태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강효식 무소속 후보는 원래 미래통합당의 이 구로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역시 출마했었는데요. 낙선했습니다. 뭐 낙선했다가 다시 이제 하는 건데 또 통합하라 그러니까 네.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거나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단일화를 하라 그런 거는 김용태 후보가 그래도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였나요? 네,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승리하기 힘든 지역인데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더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제 범야권에서 단일화를 요구했었죠. 근데 결국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거기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창원, 성산, 인천, 연수울 상황도 조금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창원 성산 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당선된 후에 대부분 이제 진보 진영에서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가 분열했을 때는 어김없이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그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에 응해줬었죠.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의 이흥석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펼쳤는데요. 네. 결국에는 후보 적합도 조사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는 민주연구원장인 양정철 원장이 단일화는 없다라고 미리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엔 단일화가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면 뭐 여든 야든 어쨌든 간에 지금 단일화 때문에 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하긴 뭐 너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단일화 얘기를 나오면 상대방 네. 입장, 그러니까 단일화를 돼서 흡수되는 못 나가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차피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나오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간 열심히 뛰어온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이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단일화를 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잖아요. 네, 이번에 좀 맞습니다. 잘 안 됐지만 그러면은 그동안에 단일화를 하기 전에 각 후보들이 뛰면서 들어갔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뭐 좀 보전을 해줍니까? 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네. 이 강호의 도리상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상대방 후보가.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후보 매수죄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공직선거 않고 이제 위반으로? 단일화 이제 결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뤄지는 일이라서 그 끝나고 부분은. 난 다음에. 네. 근데 그것도 약속하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런 약속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신 알아서 단일화 하세요. 그건 약간 그래, 매정한 방법이긴 한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상당한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수도 있네요. 자, 두 맞습니다. 번째. 네. 저 정말 배달의 민족 이거 정말 저도 한번 세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거 네. 뭐예요, 배달의 민족? 네,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업주들은 이제 앞으로 5.8%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 5.8% 사실 원래는 배달 매출과 무관하게 5.8%만 내면 됐거든요. 일반 정액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규모와 상관없었는데요. 이제는 매출 규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정률제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많은 업장일수록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주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원래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뭐 그 외국에 있는 그 회사로 넘어가면서. 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네, 수수료 회사죠. 문제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3년 정도는 우리가 다 인정해주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놓고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업주가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확히는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전체 업주들의 53%가 네.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산출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 배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치킨 가게, 그러니까 이 월 매출 평균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업주들은 보통 점주가 버는 돈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이 이제 식자재비라든지 건물 임대료, 인건비, 배달 비용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기존의 정액제는 5.8%만 떼면 그만이기 때문에 매달 최대 30만 원 정도 수수료만 냈지만 이제 바뀐 요금제에서는 이제 판매 매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17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와. 소상공인들의 주장이고 이 배달의 민족의 새 요금제가 제2의 임대료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밤에 혹은 저녁에 주말에 네. 배달 시켜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배달을 시키는 쪽 입장에서도 배달료로 막 5천 원씩 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5천 원씩 내면서 뭐 하나 시킬 때마다 그리고 또 이 가맹한 가게들은 또 기본적으로 얼마씩 냈단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켜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네. 바꿔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랍니까?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주들이 네. 그 매출이 높지 않으면은 더 적게 수수료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꾼다. 예. 라고 근데 그 얘기를 얘기를 안 했는데. 팔릴 때 했었어야지. 이렇게 잘 팔릴 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배달업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2019년 12월 13일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 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업체죠. 지분의 87%를 인수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이제 수수료 담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에 이어서 점유율 2위,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이미 운영하고 있었기 네,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4일 뒤에 인수합병 4일 뒤에 김범준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인상의 우려에 대해서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이 우려가 있는데 절대 있을 수 없고 실제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인상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어차피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꼼수를 부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를 배신하고 꼼수를 부릴 줄은 몰랐는데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네. 이 배달의 민족을 배신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의 행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에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배달앱 서비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바로 2020년 3월 13일부터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앱을 선보였는데요. 네. 현재 무리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군산시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싸겠네요. 네, 훨씬 싸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등을 중심으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일단 이 독과점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공정위에서는 시장 지배자 결합, 그러니까 시장 지배자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 이 가격을 올리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중인데 98%를 차지한다 그러면 뭐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막을 수도 없고요. 이 배달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2020년 1월 14일이죠. 올해 초입니다. 2위 업체인 요기요 역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같은 회사라면서요? 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합을 하거나 또는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반발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름을 배달의 민족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거 토종으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이상하군요. 초반 마케팅이 잘 적용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4월 5일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주 더 연장하기로 해서 4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 유입자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강도 대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운영 제한 조치가 조금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뭐 사랑의 제일교회 성북구에 있는 네. 그 진광훈 목사가 한다는 네,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거기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이게 또 좀 행정 조치를 또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대규모 밀집 지역, 대규모 밀집할 수 없는 이런 공간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형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 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꽃놀이도 좀 가고 싶고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싶고 또 사실 봄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면 너무 답답하니까 네. 좀 어르신들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간 사람도 있다. 예, 이게 이건 사실 뭐예요? 이제 뭐 출입을 아예 제한하는 곳을 가지 못하긴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잠실의 석촌호수 입장 계획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석촌호수 입장 계획을 제한한 그 바로 위에 계단에는 또 상층객들이 몰려서 그러니까 밑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위엔 똑같은 인구가 유동인구로 있거든요. 그럼 위에 또 막 밀집돼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밀집하지 마라. 이제 거리두기를 하라고 이제 제안을 시켰는데 그 바로 위에서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그냥 스스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잘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네, 이번 선거는 정부 심판론이냐 아니면 그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좀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발 딴지 좀 못 걸게 왕창 한쪽을 밀어주느냐 뭐 이제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서울 송파병의 후보로 출마하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송파병 기호 1번 남인순 후보입니다. 네, 투표가 네.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어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선거운동 힘드신데? 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권자들과 악수 접촉하기 힘들죠. 매우 접촉이 제한적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 국민적인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 동원이나 율동침도 하지 않고, 나홀로 유세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한 선거운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던데 네. 결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선거운동이 몇 개 없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거리 다니면서 주민들과 눈빛 교환을 하면서 지지호소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앞서서 이번 총선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좀 제발 딴지 좀 그만 걸어라. 우리도 좀 일 좀 하자. 이런 식의 그 야당 심판론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지역에서 아무래도 주민들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번 총선이 어쨌든 코로나 극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요. 또 그 이외에 민생위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물론 이제 야당 후보들이 정권 심판하자 바꾸자 외치고 있지만 지금은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 20대 국회를 싸우는 국회로 만들었고, 또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런 오명을 받게 한 당본인이 사실은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국회가 좀 제대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싸우는 정치보다는 좀 일하는 정치인을 좀 선택해서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다운 국회로 좀 만들어달라.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게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박형준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번 조국 지키기냐 윤석열 쳐내기냐 아니면은 반대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김종인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예, 그런 얘기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고요. 한마디로 좀 어처구니가 없고 좀 번지도 잘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시국이 엄중하고 비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 이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는 것은 열린민주당을 의식해서 하신 건가요? 어쨌든 좀 착각이고 좀 행동맞은 주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으로 저희가 결정한 거는 더불어시민당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조국 프레임 이런 얘기 할 건도 사실 없는 거고요. 또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지금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민생경제 위기 노력을 방해하고 헐뜯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하고 간에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미워 죽겠어요. 이 싸움이 조금 있었어요. 지난 4일 SNS에. 네,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후에 어쨌든 이런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예. 이런 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시는군요. 그렇죠. 우리 할 얘기만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여성 후보들에 대한 공천 비율이 상당히 낮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남인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여성 후보들을 많이 우리가 조금 키워줘야 되고 또 약속한 바대로 공천을 줘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좀 힘을 많이 쓰시고 내부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당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항상 여성들 공천하려면 여성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공천 신청한 여성들이 20대 국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심위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론 이제 여성 신인의 경우에는 가산점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리고 아. 여성 시민이 사실은 가산점을 준다 한들 자기가 갖고 있는 당원이나 아니면 여론지에 그 가산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여성 전략 선거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물론 전략 선거구에 여성을 많이 공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그 공심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성 단수 공천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남 후보 같은 경우는 19대하고 20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타공인 보건복지 전문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대책 또 혹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예, 뭐 저도 처음부터 뭐 보건복지원에서 회의를 하면서 정말 그 신종 감염병 자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전대미문의 감염병이라서 참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저희 당에서는 코로나 국난국거위원회를 만들어서 매일 뭐 마스크 문제, 뭐 백신 개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매일매일 논의를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그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그때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 메르스 관련 특위를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선진적인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염병 통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통제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세계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 배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 빠른 진단 검사라든지 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방역 모델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정말 의료진이나 뭐 동네 약사님들,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들이 사실 이거 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보완할 점이 많은데요. 저는 질병관리본부를 좀 청으로 격상을 좀 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자는 게 그 메르스 이후에 하기로 한 건데 그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권역별로 전문병원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공병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현재가 10%인데요. 병상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를 좀 20%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것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드는 방안, 또 공공병원의 역할을 혹은 비중을 조금 높이는 방안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되는 게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난번에 우리 그 권역 외상센터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닥터헬기 나오는. 그것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운영하려고 보면은 취지는 좋은데 너무 힘들고 뭐 좀 메리트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은 가능하려면 또 재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물론 당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되시면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예정이신가요? 네네네. 이번에 저희가 그 추경하면서도 또 감염병 전문병원을 더 늘리는 거, 확대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물론 이제 전염병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좋은 인력들이 와서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일을 겸하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병원의 위상에 맞게 이런 부분이 감염병이 발생할 때 거기에 이제 총력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서 이후에 어떤 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말 동안 계속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타격을 입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가 매우 힘들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혜택을 받았던 이 배달 관련된 이런 업체의 앱 수수료가 엄청나게 좀 달라지면서 수수료 그 체결 방식이 좀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사실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의 핵심이 외식업인데요.
제가 지금 만나본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네.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외식업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6.8%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뭐 19% 달하는 사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이거를 자유경쟁에 맡길 수는 있지만 독과점 체제에서는 자유경쟁만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불공정한 부분들을 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려를 이미 했습니다만 그 독일의 그 배달의 회사 네.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이 독과점 횡포가 우려가 됐었는데 이것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도 그 독과점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경상북도에서는 그 가입비라든지 수수료 광고료가 없는 공공배달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런 대안도 마련을 해서 그 특히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이 배달에 대한 어떤 수수료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절반 이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슬슬 지역구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결국 현재 지역구인 송파병에서 당선되시고 지금 연임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계시나요? 되실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송파병 구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앞으로 이제 여기 송파병은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무식한 현안을 제가 해결해냈다. 그래서 송파 발전을 앞당겼다는 점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실력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송파 또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네. 송파 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송파병 지역은 갑이나 을에 비해서 좀 낙후된 측면이 좀 있어서요. 네. 할 일 좀 많이 있습니다. 배드타운 성격이 좀 강한데 좀 여러 가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네. 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전파관리소가 좀 송파병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ICT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 부분도 여기에 또 좀 주민 편의시설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미래의 광역교통 대책, 미래 트램도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좀 활력 있는 송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아주 키워드 한마디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총선 임하는. 예, 이번 총선은 코로나 국난국가가 민생을 지키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총선에서 승리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에 온 힘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송파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실력 있는 국회의원, 전 안일순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송파 구민 이권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후보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020년 4월 6일 순서 상당히 씩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부 순서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뵙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반가운 소식이 반가운 소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겠죠. 지금 그 주인공 연결해서 왜 반가우면서 슬픈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희나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식을 접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게 끝인가요? 아직 제가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워낙 지금 격리돼 있는 상황이고, 모두가. 네. 그리고 전화로 제가 통보를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네, 아직 좀 실감이 안 나요. 전혀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 지금 그러니까는 아직 돈을 못 받으신 거죠? 아, 네. 수상 함께 소식만 못 듣고. 받았어요. 네네. 네. 지금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 상을 만들어졌다. 우리 예전에 알았던 말괄량이 삐삐라고 하는 그 네네. 이야기를 만든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작가가 사망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을 만들고 정말 뭐 판매 부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인종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정말 괜찮은 글, 괜찮은 책, 괜찮은 작가에게만 준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에 주는 그 상은 아니고, 네. 그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협회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6억 5천만 원 상당의 그런 상금도 주어지는 그런 상을 처음 받으셨는데 매우 기쁘면서도 슬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구름빵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신인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소송도 했고 지금 2심까지 패한 상태고 굉장히 아픔이 많은 그 구름빵 책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웨덴 국민이 세금으로 세상에 주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상을 왜 이렇게까지 큰 돈을 세금으로 주나 했더니 어린이 청소년의 문학성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또 그 아동문학 종사자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고액의 상금을 정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교가 되면서 네.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왜 나는 이게 사실은 부가가치까지 포함해가지고 2차 저작물까지 포함해서 한솔교육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신 거였는데 거기는 4천억 이상의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올렸는데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1,850만 원 받은 게 끝이었다.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다. 첫 번째 이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그런 저작권을 못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와의 그런 잘못된 계약 체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거여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작가님이 한솔교육하고 처음에 이 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자체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매절 계약이라기보다는 매절 계약은 매절 계약과 인쇄 계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네. 매절 계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방식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네. 인쇄 계약은 책을 팔아서 수익이 날 때마다 이게 몇 프로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그렇죠. 방식이고 매절 계약은 한 번에 얼마 정도의 그 돈을 정해서 그걸 한 번에 주고 작가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거 매절 계약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책의 출판 형식이나 뭐 계약의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절 계약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매절이냐 인쇄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작권을 양도했다. 저작권 양도 계약이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건 창작자가 창작을 함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인데 그것을 출판사가 가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돈을 한꺼번에 처음에 딱 계약금 얼마 그리고 책 다 쓰고 나면 얼마 이렇게 해서 끝내느냐 나중에 책이 얼마나 잘 팔리든 못 팔리든 상관없이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처음에 계약금 얼마 받고 인쇄 책이 잘 팔리는 것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별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작가님은 그 처음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 걸로 정리한 거는 맞다.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종류의 2차 저작물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냥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보다도 네.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저는
그 작가가 작품을 지키기 위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이 되건 어떤 식으로 세상에 다시 나오건 이거를 작가가 처음 자기 작품을 만들 때 의도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킬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름빵이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부가상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의 마음에 들던 아니면 저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났더라도 그걸 제가 어떻게든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2차 상품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뮤지컬로 만들어지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저작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솔교육 측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저작권을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책이 잘 팔리고 책에 대한 그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작가에게 일정 정도의 그 금원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가가 이걸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구름빵이 나온 지 지금 2004년에 단행본으로 다시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뷔작이었고 처음 맺은 계약이었고 그렇죠. 그때는 이게 단행본 계약이 아니었어요. 북스북스라고 한솔교육에서 나온 어떤 회원제 다달이 집으로 배달해주는 어떤 학습 중에 일부 한 권 그림책이었고 이게 이제 매달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이 한 권이 아니라 구름빵 말고도 많은 책들이 껴 있었어요. 뭐 수입책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에 이제 계약을 맺은 다른 작가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다 같은 계약서로 지급이 됐고 제가 그때 잘은 몰랐지만 이게 뭐 법률적인 용어로 돼 있는 계약서라서 잘은 몰랐지만 뭐 저작권을 다 양도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거는 모든 작가들에게 똑같이 지급이 되는 계약서인데 신하 씨만 특별하게 이런 요구를 해줄 수 없다. 형평성난에서 어긋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났죠. 저는 이제 이 길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이거 앞으로 출판사랑 관계를 잘 맺어야지 이 바닥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무리한 조건을 요구한다.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딱 겁이 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나 보다. 내가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해나 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고 저는 혼자잖아요. 기업을 상대하는 개인이니까 내가 정말 크게 실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북스북스에 나오는 단행본 1권이라고 단행본이라 북스북스에 나오는 시리즈 1권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럼 이거는 그냥 서점에 일반 유통은 안 되냐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게 되냐 했더니 이거는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이걸로 끝이다 서점에는 나오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제가 계약서 수정을 요구를 했던 것도 이게 저작권 양도기다 뭐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몰랐죠. 예. 못하지만 이게 세상에 나오지 않는 책이라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회원들만 한번 보고 끝나는 책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자랑스러운 책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끝이라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저는 수정을 요구를 했던 건데 그때는 분명히 단행본으로 2차 저작물로 나온다는 거는 뭐 얘기할 거리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책으로서도 이렇게 나오고 끝이다 세상에 나오지 않는 책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판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고 네. 그리고 믿고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단행본으로 만약에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재계약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작권은 본인에게 없는 걸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확인이 됐고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 창출되는데 본인은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작권 문제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1심하고 2심에서 소송을 했지만 다 패소했고 지금 대법원 상고 상태에 있는 중이다. 그런데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을 돌려준다고 한솔이 말하긴 했지만 당시에 이 회사에서는 그 회사 직원, 사진을 찍었던 회사 직원을 이 책에 공저로 넣어놨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 한 명에게만 모든 이런 권리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문제였던 거죠.
네, 그때 돌려주겠다고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네. 제가 받은 연락은 없었어요. 아, 기사만 나온 돌려주기로 거예요? 하고, 예. 네,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주기로 협의 중이다라고 기사가 났길래 뒤늦게 연락을 했죠. 정말이냐 이게 나 네. 돌려줄 거냐. 네. 그랬더니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 잠정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 아직 돌려주기로 확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국회의원께서 뭐 이거를 막 너무 기쁜 소식이다라고 발표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갖고 저만 연락을 하면 사실 이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네. 돌려줄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뭐 자기들이 2차 저작권은 전부 다 강원문화정보원이랑 애니메이션회사에 넘긴 상태니까 그쪽에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먼저 했을 거예요. 저작권자가 그 자기가 알기로 그 사진 찍은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그 사람이 대부분 가진 걸로 알는데 그거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한솔교육이 다른 회사들이랑 그렇게 맺은 계약을 그대로 승계를 해라. 이렇게 저한테 두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네. 먼저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옛날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당신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저작권자 맞지 않냐더니 자기도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네, 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된다면 이거는 그냥 명명백백 법원에서 가리는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그 법원 싸움을 시작을 했고 제가 단독 저작자라고 판결이 났어요. 남부에서 그랬죠.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에서. 예. 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제가 저작권을 돌려받은 것처럼 이제 네.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어렵게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냥 4년만 계속 알겠습니다. 끌게 된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예. 소송까지 다시 온 거죠. 예. 아이고,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어쨌든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한국인 최초 수상자 백희나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했던 일명 구름빵 작가 백희나 씨 관련해서는요. 구름빵 보호법이라는 저작권 보호법 개정이 발의됐다가 문체부에서 이를 반대함으로써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